너희들이 지금 수학을 제대로 안 하면 말이야. 나중에 저기 복도에서 걸레질하는 아저씨처럼 될 거야.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수학도 모르면 결국 청소나 하게 되는 거지. 아시안들은 원래 그런 일만 하잖아. 배움에는 자격보다 진심이 중요하다. 이 믿음 하나로 시작된 한 노인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교육혁명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72세의 나이에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35년간 수학을 가르쳤던 내가 이제는 미국 샌디에이고의 시에라 리츠 고등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손자들을 돌보기 위해 아내와 함께 이민을 결정했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한국에서도 늘 그랬듯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고 나는 조용히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먹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학교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평온했어요. 이른 아침 샌디에이고의 공기는 맑고 시원했고 야자수가 늘어선 거리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면 청소 도구들을 챙겨 복도를 걸었어요. 복도 바닥을 닦고 교실 쓰레기통을 비우고 칠판을 깨끗하게 지우는 일. 한국에서 학생들 앞에 서서 미적분을 가르치던 내가 이제는 그 칠판을 지우고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불만은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단순한 작업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거든요. 학생들이 등교하기 시작하면 나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필요한 곳을 청소하는 것이 내 일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학교 뒤편 벤치에 앉아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김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작은 보온병에 담긴 된장국. 이런 소소한 일상이 새로운 땅에서의 삶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었어요. 때로는 지나가는 교사들이나 학생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그들에게 나는 그저 나이든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가 물어보곤 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괜찮았습니다. 실제로도 괜찮았거든요. 비록 예전과는 다른 삶이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평온한 일상이 깨진 것은 입학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학 교사인 크레이그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거든요.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교실 문이 열려 있어서 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수학을 제대로 안 하면 말이야. 나중에 저기 복도에서 걸레질하는 아저씨처럼 될 거야. 크레이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수학도 모르면 결국 청소나 하게 되는 거지. 아시안들은 원래 그런 일만 하잖아. 학생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나는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조용히, 더 신중하게 바닥을 닦을 뿐이었어요. 크레이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봐라, 저 아저씨는 우리가 뭘 말하는지도 모를 거야.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 순간 내가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존경받던 교사였던 내가 이제는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었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늙은 청소부일 뿐이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복도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내 옆을 지나가며 키득거렸어요. 정말 영어 못 알아듣는 것 같지 않아? 크레이그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나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응을 보이면 더 큰 조롱거리가 될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일을 말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걱정할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가 물었죠. 오늘은 좀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하지만 아내는 눈치가 빨랐어요. 며칠 더 지나고 나서야 결국 말하게 되었습니다. 크레이그의 조롱과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이죠. 아내는 화가 났습니다.
그만두세요. 왜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일해야 해요?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사실 확신은 없었어요. 다만 여기서 도망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한국에서도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그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일까?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모르는 그저 청소나 하는 사람일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일상이 바뀐 것은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크레이그가 미적분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칠판의 문제를 풀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어요. 나는 평소처럼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교실 안의 상황이 손에 잡히듯 보였습니다. 삼각함수의 적분 문제였는데 학생들에게는 꽤 어려운 수준이었죠. 크레이그가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못 풀어.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학생들은 더욱 위축되어 갔습니다. 그때 크레이그가 갑자기 교실 문을 활짝 열고 나를 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청소 아저씨. 당신은 이 문제 풀 수 있겠어? 학생들이 모두 나를 쳐다봤습니다. 25명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향했죠. 크레이그는 비웃는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어디 한번 해봐. 너희들도 보라고. 수학 못하면 저렇게 된다니까. 학생들 중 몇몇이 낄낄 웃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내 안에서 끌어올랐어요. 35년간 쌓아온 교사로서의 자존심이 깨어났습니다. 나는 걸레를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교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크레이그는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지만 내가 실제로 들어오자 조금 당황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칠판 앞에 선이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35년 동안 서 있던 그 자리, 내가 가장 편안하게 느꼈던 그 공간이었습니다. 칠판에 적힌 문제를 보니 한눈에 풀이 방법이 떠올랐어요. 사인 함수의 적분, 부분적분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분필을 들고 칠판에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함수를 분석하고 적분 공식을 적용하는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로 중얼거리면서 풀이하다가 문득 학생들을 바라봤는데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집중하고 있었어요. 크레이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분적분을 사용하면 나는 서툰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발음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수학의 언어는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점점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10분 정도 지나서 완벽한 풀이를 마쳤습니다. 칠판에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풀이 과정이 적혀 있었어요. 학생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다가 곧 교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크레이그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어떻게?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분필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어요. 수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와서 다시 걸레를 들었을 때 내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과 자부심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박수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고 그들이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나는 그들에게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학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학생들이 나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졌던 내가 이제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평소처럼 뒤편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제 수업에 있던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미스터. 학생이 망설이더니 미스터 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학생은 수학 문제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제 수업 정말 대단했어요. 혹시 이 문제도 봐주실 수 있을까요?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였는데 기본적이면서도 개념 이해가 필요한 문제였어요. 나는 도시락을 옆에 두고 학생 옆에 앉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인 함수의 주기는 간단한 영어와 손짓을 섞어가며 설명했어요.
학생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미스터 박. 그 학생이 돌아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학생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3명이 왔습니다. 모두 수학 문제를 들고 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면 저절로 설명하게 되었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한 학생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미스터 박, 어제 설명해 주신 거 너무 좋았는데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요. 영상으로 찍어도 될까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학생들의 열의에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 영상이 학교 내 소셜미디어에 올라간 것을 안 것은 며칠 후였어요. 수학 푸는 청소부 아저씨라는 제목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 있었고 댓글들도 달려 있었어요. 진짜 대단하다. 우리 학교에 이런 분이 계셨네. 존경스럽다. 같은 반응들이었습니다. 영상이 퍼지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도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스터 박, 임의적분 문제 좀 도와주세요.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벤치에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도서관 구석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야 할 정도가 되었어요.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거든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방과 후 그곳은 비공식적인 수학 교실이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클로이 맥나마라라는 학생이었어요. 처음 왔을 때는 수학을 너무 싫어한다며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박, 저는 정말 수학을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그 아이에게 말했어요. 수학은 언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차근차근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클로이와 함께 기초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분수의 개념부터 천천히 설명했고 그 아이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몇 주가 지나자 클로이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스터 박, 오늘 수학 시험에서 B를 맞췄어요. 그 기쁜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벅찼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나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전히 청소 일은 하고 있었지만 학생들은 나를 미스터 박이라고 불렀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를 하고 때로는 간단한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 반, 도서관 구석 테이블은 이제 내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던 학생들이 이제는 15명까지 늘어났어요. 도서관 사서인 미세스 존슨이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이제는 오히려 우리를 위해 추가 의자까지 준비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치수함수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내가 말하자 학생들이 노트를 꺼내며 집중했어요. 칠판이 없어서 큰 종이에 그래프를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치수함수는 마치 인구 증가와 같아요. 처음에는 천천히 늘어나다가 나중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클로이가 손을 들었어요. 미스터 박, 그럼 은행 이자도 치수함수인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클로이. 복리 이자가 바로 치수함수의 실생활 예시죠. 클로이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수학에 대한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모이는 학생들 각각에게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이슨은 대학 진학을 위해 SAT 수학 점수를 올리고 싶어 했고, 마리아는 공학도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수학이 재미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매번 새로운 문제를 가져왔어요. 미스터 박,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어느 날 클로이가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3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그때 제 학생들이 생각나요.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은 어디나 똑같더군요.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선생님이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수학 교사였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손자들 돌보러 여기 왔지만요. 그 순간부터 학생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또 한 번 달라졌어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더해진 것 같았습니다. 스터디 그룹이 점점 체계적으로 변해갔어요. 학생들 스스로 역할을 나누어 한 명은 문제를 준비하고 다른 한 명은 설명을 정리하고 또 다른 한 명은 다음 주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클로이가 처음으로 다른 학생에게 문제를 설명해 준 날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함수의 정의역이야. 미스터 박이 말씀하신 것처럼 함수는 입력과 출력의 관계거든. 클로이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수학을 두려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친구를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도서관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수학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진로에 대해 조언해주고 때로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미스터 박, 대학에서 뭘 전공하면 좋을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거든요. 어느 날 미세스 존슨이 내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미스터 박, 정말 고마워요. 이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당신이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매주 스터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클로이가 2차 방정식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제이슨은 삼각함수 그래프를 혼자서 그렸고요. 아내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의 비공식 수업이 알려지면서 학교 내 반응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교무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청소하면서 우연히 들었는데 청소부가 교사 역할을 하는 게 맞나? 학생들이 정식 수업보다 그 사람 수업을 더 좋아한다는 게 말이 되나?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특히 크레이그는 여전히 못마땅해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씁쓸한 표정을 지었고 때로는 동료 교사들에게 무자격자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나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청소 일을 성실히 했어요. 내 본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사가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미술 교사인 마리사 선생님은 어느 날 나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미스터 박,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훌륭해요.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마리사는 공개적으로 나를 지지해 주었어요. 어제 교사 회의에서 몇몇 선생님들이 미스터 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마리사가 도서관에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격증이 교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심이 교사를 만든다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교장 선생님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처음에는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교장실에 들어가니 존스 교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미스터 박, 앉으세요. 학생들이 당신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교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배경을 조사해 봤어요. 한국에서 35년간 수학 교사로 근무하셨고 우수 교사상도 여러 번 받으셨더군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우려스러웠습니다. 무자격자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학생들의 변화를 지켜봤는데 교장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계속했습니다. 클로이 맥나마라의 수학 성적이 30점이나 올랐어요. 제이슨은 SAT 모의고사에서 수학 점수가 100점 가까이 향상되었고요. 그때 교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미스터 박,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가해가 아니더군요. 진짜 교육이었어요. 학생들이 수학뿐만 아니라 배움의 즐거움을 깨닫고 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도와준 것뿐입니다. 공식적인 교사 역할을 하려던 건 아니에요. 교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진짜 교사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격증이나 직함 때문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 말이에요. 교장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복도에서 마리사를 만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마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격려해 주셨어요. 마리사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아내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제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셨어요. 정식 교사는 아니지만 진짜 선생이라고 하시더군요. 아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든 선생님이에요. 한국에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학교에서의 내 위치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여전히 청소부였지만
동시에 학생들에게는 존경받는 멘토였습니다. 자격증은 없었지만 진심과 경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연례 학생 쇼케이스 행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클로이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미스터 박, 우리도 쇼케이스에 참가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비공식 그룹이 참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학생들의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먼저 학교의 허락을 받아야겠죠. 마리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했고 놀랍게도 승인이 났습니다. 수학 멘토링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부스를 배정받게 되었어요. 학생들은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클로이가 팀장을 맡아서 역할을 분담했어요. 제이슨은 수학의 실생활 활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마리아는 기하학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전시물을, 데이빗은 간단한 수학 퀴즈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나는 조언자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준비 과정을 지켜봤어요. 미스터 박 긴장돼요. 행사 하루 전날 클로이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잘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세요. 그 성장이 바로 여러분의 성과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쇼케이스 당일 체육관에는 여러 동아리와 클럽의 부스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우리 부스는 구석진 곳이었지만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꾸며놓았습니다. 수학 공식들을 예쁘게 써놓은 포스터, 기하학적 도형들로 만든 장식, 그리고 간단한 수학 체험 코너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행사가 시작되자 학부모들과 다른 학생들이 하나둘씩 우리 부스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수학이 재미있을 리 없어라며 시큰둥했던 아이들도 마리아의 기하학 전시물을 보고는 눈을 반짝였어요. 와, 이거 정말 예쁘다. 수학으로 이런 걸 만들 수 있어. 제이슨이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 수학은 모든 곳에 있어요. 건축물의 설계, 컴퓨터 그래픽, 음악의 리듬, 심지어 스포츠 전략까지도요. 학부모들이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했고 제이슨은 차근차근 대답했어요. 몇 달 전 수학을 어려워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자신있게 수학의 매력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클로이의 발표였어요. 저는 예전에 수학을 정말 싫어했어요. 너무 어렵고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미스터 박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수학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아름다운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클로이의 어머니가 앞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박은 저희에게 수학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법,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 그리고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클로이의 말에 부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클로이의 어머니가 내게 다가왔어요. 미스터 박, 정말 감사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수학 점수가 오른 것도 기쁘지만 무엇보다 자신감을 찾은 게 가장 감사해요. 그 말을 듣고 내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씩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우리 아이가 집에서 미스터 박 이야기를 자주 해요. 아이가 수학을 이렇게 좋아한 적이 없었는데요. 진짜 선생님이세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지난 몇 달간의 모든 힘든 순간들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행사 마지막에 학생들이 단체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미스터 박 가운데 서세요. 사진을 찍는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교사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자격증이나 직함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교사의 모습이었어요. 쇼케이스가 끝나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존스 교장이 정규 방송을 통해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학생 여러분,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께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쇼케이스에서 우리 학교의 특별한 분을 모든 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복도에서 청소를 하던 내 손이 멈췄어요. 방송에서 내 이름이 언급될 줄은 몰랐거든요. 조셉 박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한국에서 35년간 수학을 가르치신 훌륭한 교육자이십니다. 학생들이 복도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미스터 박이 정말 선생님이었구나. 대박, 진짜 교사셨네. 교장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 선생님께서는
지난 몇 달 동안 자발적으로 학생들을 도우며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학습의 즐거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가장 놀라운 발표가 나왔어요. 오늘 특별히 박 선생님께 우리 학교 최고의 영예인 올해의 멘토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점심시간에 강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나는 평상복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가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학생들의 박수소리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앞줄에 앉은 우리 수학 멘토링 클럽 학생들의 환한 미소가 눈에 들어왔어요. 교장이 트로피를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조셉 박 선생님은 자격증이나 공식적인 지위 없이도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배움에 대한 열정만으로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내셨어요. 마이크를 잡고 선이 갑자기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학생들을 바라보니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준 시에라 리치 고등학교와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드려요. 한국에서 교사로 일할 때도 항상 믿어왔던 것이 있습니다. 배움에는 자격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나이나 국적, 언어의 장벽이 있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배우고 가르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벽을 넘을 수 있어요. 클로이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도 많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법, 서로를 존중하는 법, 그리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전교생과 교직원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심지어 크레이그도 뒷줄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이전의 비웃음 대신 존경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씩 다가와서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미스터 박 축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계속 가르쳐 주세요. 마리사 선생님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교육자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되었네요. 그날 오후 평소처럼 청소 일을 계속했어요. 트로피를 받았다고 해서 내 일상이 바뀌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학생들이 미스터 박 우리 멘토 라고 불러주었어요. 더 이상 나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트로피를 보여주었어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디서든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군요. 아내의 말에 하루 종일 쌓였던 감동이 다시 한번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트로피를 책상에 놓고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승리는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클로이가 수학을 좋아하게 되고 제이슨이 자신감을 찾고 마리아가 꿈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었어요. 여전히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로 향합니다. 청소일도 계속하고 도서관에서의 멘토링도 이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조셉 박 시에라 리치 고등학교의 멘토이자 진정한 교육자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80세 할머니를 때린 조폭들. 그들이 만난 것은 복수의 화신이었다. 새벽 5시 30분.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뜨는 정만식. 1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으로 조용히 국밥집을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중년 남성이지만 그의 손에는 특수훈련의 흔적이, 눈빛에는 날카로운 관찰력이 숨어 있어요. 이 작은 도시 재개발 지역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베코파라는 조폭들이 무력한 주민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 특히 80세 할머니가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정만식의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10년 넘게 열지 않았던 서랍 속 먼지 쌓인 나무 곤봉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그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1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죠.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국밥집으로 향합니다. 이 작은 도시의 재개발 지역 한복판에 자리 잡은 제 가게는 겉보기엔 평범한 식당일 뿐입니다. 육수를 끓이고 김치를 담그며 하루를 준비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평온함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말이죠. 요즘 이 동네에는 베코파라는 조폭들이 설치고 있거든요.
재개발을 빌미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저씨 국밥 하나요.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70이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인데 이 동네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계시죠.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둡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단골 손님들의 사정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어제 그 사람들이 또 왔어요. 이번엔 가게 문을 부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배고파 놈들이 또 장사를 방해한 모양이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국밥을 내어드립니다.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이 동네 주민들이죠. 공장 근로자, 상인, 그리고 연금으로 겨우 살아가는 노인들. 모두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배고파 같은 놈들이 함부로 하는 거겠죠. 만식 씨 들었어요? 건너편 떡볶이집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던데. 단골 아줌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배고파 놈들이 가게 비우라고 협박하다가 할머니가 넘어졌다나 봐요. 나이가 나이인데 어떻게 해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80이 넘은 할머니를 그렇게 괴롭히다니.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섣불리 나설 수는 없거든요. 제게는 남들이 모르는 과거가 있습니다. 조용히 살기 위해 이곳에 정착한 것인데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 동네에 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단순히 숨어 살기 위해서였는데 이제는 정말 이곳이 제 삶의 터전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병원을 들렀습니다. 떡볶이집 할머니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서요. 병실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만식이구나.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힘없이 들립니다. 팔에는 깁스까지 해 있었어요. 많이 아프세요? 나야 뭐 이 나이에 무슨. 그런데 만식아, 이 동네가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무력한 노인을 괴롭히는 놈들을 그냥 두고 봐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제가 나서면 과거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은 피해야 해요. 집에 도착해서 간단히 저녁을 해결한 후 저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은 서랍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제 과거가 들어있어요. 절대 다시 꺼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들이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상처 입은 모습이 계속 떠오르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육수를 끓이고 김치를 썰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 그게 지금의 정만식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점심시간쯤 되자 배고파 놈들이 나타났습니다. 앞장선 건 석도라는 놈이었어요. 덩치도 크고 얼굴에 흉터까지 있는 전형적인 조폭 모습이죠. 뒤따라 서너 명의 부하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여기 사장이 누구야? 석두가 거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바라봤어요. 저입니다. 아, 당신이 정만식이구나.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 말씀이세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잠재워둔 감정들이 말이죠. 이 동네 재개발 얘기 들었을 텐데 협조 좀 해줘야겠어요. 다른 상인들처럼 말이야. 석두의 말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협조라는 명목하에 돈을 뜯어내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어요. 무슨 협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이, 이 아저씨 진짜 모르는 척하네. 매달 관리비 좀 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가게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까. 관리비라고 하지만 결국 공갈이죠. 저는 잠시 말없이 석두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서 악의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제 대답에 석두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뭐? 필요 없다고? 아저씨, 여긴 우리 구역이야. 우리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어요. 석두의 체격, 움직임, 그리고 부하들의 위치까지. 예전 습관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 고집불통이. 좋아, 그럼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네. 석두가 손목을 꺾으며 협박했습니다. 부하들도 슬슬 자세를 잡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참을 수 있었거든요. 생각해봐, 아저씨.
나이 먹어서 다치면 병원비만 더 나올 텐데. 석두는 비웃으며 부하들과 함께 가게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던진 마지막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아, 그리고 병원에 있는 떡볶이집 할머니 말인데 태어나면 또 만날 수도 있을 거야. 놈들이 나간 후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다시 위협한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두고 봐야 하는 걸까요? 무력한 사람들이 괴롭힘당하는 걸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요? 새벽 2시쯤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골목길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낮에 왔던 석두였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부하들이 부축해서 데려가고 있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쾌감도 느꼈어요. 석두 같은 놈이 당하는 걸 보니 속이 시원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동네는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백호파 석두가 누군가에게 혼쭐이 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주민들은 반가워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보복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도대체 누가 석두를 그렇게 만든 걸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고요. 서랍 속에 있는 그것들을 꺼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한참 동안 서랍 앞에 서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열지 않았던 그 서랍을 말이죠.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리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한 번 열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나무 곤봉이 보였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곤봉에는 제 과거가 담겨 있습니다. 정보기관 특수요원 시절 사용했던 무기 중 하나였거든요. 손에 잡은 순간 잊고 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백호파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일을 하면서도 귀를 기울이고 손님들과의 대화에서 정보를 수집했어요. 예전에 배웠던 기술들이 하나씩 기억났습니다. 석두 그놈, 아직도 얼굴이 퉁퉁 부어있던데. 단골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다쳤나 봐요. 그럼요. 코도 부러지고 이빨도 나갔다던데. 누가 그렇게 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백호파의 근거지를 찾아냈습니다. 동네 끝자락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어요. 밤마다 돌아다니며 그들의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로 가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두 머릿속에 기록해뒀죠. 그러던 어느 날 백호파 간부들이 재개발 브로커와 만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류 뭉치를 건네주며 뭔가 지시하고 있었어요. 이들 뒤에 더 큰 세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 좀 더 압박해. 이번 달 안에 계약서 받아와야 해. 브로커의 말이 바람에 실려 들렸습니다. 결국 재개발이 목적이었군요. 땅값이 오르기 전에 싸게 매입하려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주민들을 대표해서 협상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동네 회관에서 열린 이 자리에 저도 참석했어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개발은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빨리 협조해 주시는 게 모두에게 좋을 거예요. 브로커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옆에는 석두를 비롯한 백호파 놈들이 버티고 서 있었고요. 보상금이 너무 적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새로 장사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한 상인이 용기를 내어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석두가 바로 위협했어요. 보상금이 적다고? 그럼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어. 알겠어?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주민들은 더욱 위축됐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저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재개발이라면서 정확한 계획서도 보여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만 하니까요. 당신이 누구야? 왜 끼어들어? 석두가 화를 내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도 이 동네 상인입니다. 당연히 알 권리가 있죠. 알 권리? 웃기고 있네. 여기서 입 다물고 있어. 석두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반응했어요. 석두의 손목을 가볍게 비틀자 놈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이 새끼가. 순간 회관이 술렁였습니다. 주민들은 놀란 표정이었고 백호파 놈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죄송합니다. 실수였어요.
저는 재빨리 석두를 놓아주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정체에 대한 의심이 시작된 거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성급하게 나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아침부터 백호파 놈들이 제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며 힐끔힐끔 쳐다보거나 멀리서 저를 감시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만식 씨, 어제 회관에서 대단했던데요? 단골 아줌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실수로 그렇게 됐습니다. 실수가 어디 있어요? 석두 그 놈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봤어요? 주민들은 제가 석두를 제압한 것을 대단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걱정됐어요. 너무 눈에 띄었거든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석두가 부하 2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정만식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말입니까? 저는 설거지를 계속하며 대답했습니다. 평온한 척하고 있었지만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어제 그 기술 어디서 배웠어요? 드디어 핵심을 건드리는군요. 석두도 바보는 아니었나 봅니다. 무슨 기술 말씀이세요? 그냥 반사적으로 그랬을 뿐인데요. 반사적으로? 하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일반인이 저런 식으로 사람을 제압할 수 있겠어요? 석두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접시를 닦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젊었을 때 태권도 좀 배웠거든요. 태권도? 그걸로 내 손목을 그렇게 비틀 수 있다고요?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죄송했습니다. 석두는 한참 저를 쳐다보더니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놓아줄 생각은 없는 모양이었어요. 정만식 씨, 혹시 예전에 다른 일 하신 적 있어요? 국밥집 사장 말고 말이야. 계속 장사만 했습니다. 어디서 장사했는데요?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거짓 이력을 말했어요. 서울에서 잠깐, 그 다음엔 부산에서 몇 년. 증명할 수 있어요? 뭘 증명하라는 거죠? 당신이 정말 그냥 국밥집 사장이라는 걸 말이야. 이때 부하 중 하나가 제 뒤로 돌아갔습니다. 포위하려는 의도가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증명이라니 이상한 말씀이네요. 이상해? 더 이상한 건 당신이야. 조용히 살던 국밥집 아저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일에 끼어들고 석두까지 제압하고. 석두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접시를 닦으며 몸의 중심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 순간 뒤에 있던 부하가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몸을 돌리며 그의 팔을 비틀었어요. 동시에 석두도 주먹을 날렸지만 저는 접시로 막아내며 반격했습니다. 순식간의 일이었어요. 2명의 부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석두만 남아 있었습니다. 놈의 얼굴에는 충격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당신, 대체 누구야? 그냥 국밥집 사장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체가 들통난 상황이었어요. 석두는 부하들을 데리고 허겁지겁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옛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10년 만에 하는 전화였어요. 형민아, 나 정만식이야. 만식이? 세상에, 어떻게 된 일이야? 갑자기 왜? 좀 도움이 필요해. 만날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형민은 역시 옛 동료답게 대답해줬어요. 내일 밤 우리 옛날 약속 장소로 와. 알겠지? 고마워. 이제 정말 과거로 돌아가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조용한 국밥집 사장 정만식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어요. 이틀 후, 제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에 국밥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연기 냄새가 났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제 가게 뒤편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백호파 놈들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움직인 거였죠. 불이야, 불이야. 주변 상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왔습니다. 소방서에 신고하고 물을 퍼나르며 진화 작업을 했지만 가게 뒷부분은 이미 많이 탔어요. 다행히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당분간 장사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만식이 형, 괜찮아요? 이웃 상인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행히 큰 피해는 없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을 넘었어요. 무고한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다니.
오후쯤 되자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증거는 찾지 못했어요. 백호파 놈들도 워낙 교묘하게 일을 처리했거든요. 혹시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형사가 물어봤지만 저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에 의존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형민과의 약속 장소인 한강공원에 나갔습니다. 10년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벤치에 형민이 먼저 와 있었어요. 만씨가 정말 오랜만이다. 형민아, 고마워. 이렇게 나와줘서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잖아. 상황이 복잡해졌어. 도움이 필요해. 저는 백호파와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형민은 끝까지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성격이야. 예전부터 그랬지. 이번엔 정말 어쩔 수 없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거든. 형민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백호파에 대한 정보야. 미리 조사해봤어. 고마워. 보스는 곽태성이라는 놈이고 뒤에는 건설업체가 있어. 재개발 2권을 노리고 있는 거야. 자료를 보니 예상보다 조직이 컸습니다. 단순한 동네 조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범죄 조직이었어요. 조심해, 만씨가. 이놈들 만만하지 않아. 알고 있어. 정말 혼자 할 거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아니야.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형민과 헤어진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백호파가 주민들을 협박하며 인질로 잡았다는 거였어요. 동네 회관에 모이라고 해서 갔더니 문을 잠그고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잡혀 있어요. 한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즉시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백호파 부하들이 지키고 서 있었어요. 안에서는 주민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거기서. 한 부하가 저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갔어요. 정만식 씨죠? 보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회관 안으로 들어가니 곽태성이 위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웬만한 폭력배들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드디어 만나네요. 정만식 씨. 아니, 정확히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곽태성의 말에서 이미 제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모르는 척 하시네요. 정보기관 특수요원 출신 정만식 씨. 결국 들통났군요.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주민들을 풀어주세요. 이건 저와 당신들 사이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협상은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서 해야죠. 곽태성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변에는 10여 명의 부하들이 둘러서 있었어요. 조건이 뭡니까? 간단해요. 조용히 이 동네를 떠나세요. 그럼 주민들은 안전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거절하겠습니다. 그 순간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동네에서 자주 보던 초등학생이었어요. 아저씨, 우리를 도와주실 거죠? 그 아이의 눈빛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 아이의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저씨가 도와줄 줄 알았어요. 나는 그 한마디가 가슴에 꽂혔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래, 아저씨가 도와줄게. 그리고 곽태성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주민들을 먼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대로 상대해드리겠습니다. 상대해주겠다고? 하하, 재미있네요. 혼자서 우리 모두를 상대하겠다는 건가요? 곽태성이 비웃었지만 제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는지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먼저 주민들부터 보내주세요. 안 돼요.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여기 있어야 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을 움직여 가장 가까이 있던 부하의 무기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곽태성에게 겨눴습니다. 지금 당장 문을 열어주세요. 이 미친놈이. 부하들이 일제히 움직였지만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보스가 다칠 수도 있어요. 정만식, 당신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민들을 보내주세요. 곽태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부하에게 눈짓했습니다. 마침내 회관 문이 열렸고 주민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나가던 그 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주민들이 나간 후
회관에는 저와 백호파만 남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정만식, 당신 정말 후회할 거예요. 후회는 당신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형민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형민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해. 결심했구나. 뭐가 필요해? 백호파 본거지 정보랑 예전에 쓰던 장비들 좀. 알겠어. 내일까지 준비해둘게. 고마워. 그리고 형민아, 왜?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이 일만 끝나면 다시 조용히 살 거야. 알아. 조심해. 만식아. 다음날 형민이 가져온 정보를 보며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백호파의 본거지는 동네 외곽에 있는 폐공장이었어요. 경비가 삼엄하지만 옛날 기술이면 충분히 침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거 정말 혼자 할 거야? 형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해야 해. 이건 내 선택이니까. 예전 장비들이야. 아직 쓸 만할 거야. 가방 안에는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각종 도구들이 들어있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보는 것들이었지만 손에 잡는 순간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불타버린 국밥집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중요한 것들은 따로 보관해뒀어요. 아저씨, 어디 가세요? 길에서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위험한 일 아니에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금방 돌아올게. 약속이에요? 약속해. 아이와 약속을 한 후 저는 백호파 본거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오랫동안 봉인해뒀던 과거의 기술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점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국밥집 사장이 아닌 정보기관 특수요원으로서의 정만식으로 말이죠. 이제 정말 끝장을 낼 때가 왔습니다. 밤 11시, 백호파 본거지인 폐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돌며 경비 상황을 파악했어요. 입구에 2명, 후문에 1명, 그리고 건물 내부에 서너 명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 기준으로는 그리 어려운 임무가 아니었어요. 먼저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배전함을 찾아 조작하니 건물 전체가 암흑에 빠졌어요. 곧바로 부하들이 소란을 피우며 나왔지만 저는 이미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야, 전기 왜 나갔어? 배전함 확인해봐. 혼란을 틈타 후문 경비부터 제압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기절시키는 기술은 여전히 완벽했어요. 그 다음 입구 경비들도 하나씩 처리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석두가 부하들과 함께 촛불을 켜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구야? 한 부하가 저를 발견하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순식간에 3명을 제압하고 석두 앞에 섰습니다. 정만식? 석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모습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보였을까요? 곽태성은 어디 있나요? 위층에. 고마워요. 석두도 기절시킨 후 저는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는 사무실 같은 곳이 있었고 촛불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곽태성이 권총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왔군요. 예상하고 계셨나 봅니다. 당연하죠. 당신 같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 없으니까. 곽태성이 총구를 제게 겨눴지만 저는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은 수없이 경험해봤거든요. 부하들을 다 처리했나요? 모두 살아있어요. 다만 당분간은 움직이지 못할 뿐이죠. 역시 프로답네요. 하지만 이번엔 총이 있어요. 총이 만능은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곽태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오지 마. 정말 쏠 거야. 쏴보세요. 제 말에 곽태성이 당황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여본 경험이 별로 없는 모양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몸을 날려 곽태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총이 발사됐지만 빗나갔고 저는 곽태성의 손목을 잡고 무기를 빼앗았어요. 외압, 곽태성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무력화됐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 미친놈, 너 누군지 안다. 정보기관에서 쫓겨난 놈이잖아. 곽태성의 말에 잠시 움찔했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이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너 때문에 우리 사업이 망쳤어. 사업이라고 하기엔 너무 더러운 일이었어요.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민이 미리 신고해둔 모양이었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세요. 곽태성은 체념한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현장을 정리했고 저는 간단한 조사를 받았어요.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백호파는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곽태성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이 모두 체포됐고 재개발 비리도 함께 밝혀졌어요.
동네는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치른 대가도 있었어요. 제 정체가 일부 드러나면서 더 이상 완전히 숨어 살 수는 없게 됐거든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까요. 불타버린 국밥집을 다시 지으면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마지막 싸움이 될 거라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한 달 후 새로 지은 국밥집 앞에 개업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넓어진 공간에서 저는 다시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만식이 형님, 축하해요. 동네 상인들이 하나둘 축하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형님이라는 호칭이 조금 어색했지만 거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예전의 조용한 정만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었거든요. 고맙습니다. 국밥 한 그릇씩 드세요. 어이구, 그럴 수는 없죠. 돈 받으세요. 오늘은 개업 기념이니까 서비스예요.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진짜 이 동네의 일원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백호파 사건 이후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두려움이 아닌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점심시간쯤 되자 그 아이가 엄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약속 지키셨네요. 그럼 약속은 지켜야지.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아이 엄마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오후에는 형민이 찾아왔습니다. 양복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온 모습이 어색했어요. 어때? 새 가게 맘에 들어? 그냥 그래. 예전이랑 비슷하니까. 정말 이제 그만둘 거야? 응.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형민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충분히 했어.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아. 너도 조심해. 아직 현직이잖아. 걱정 마. 나는 당분간 조용한 일만 할 거야. 형민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어딘지 낯이 익렸어요. 정만식 씨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재개발 담당 공무원입니다. 인사드리러 왔어요. 알고 보니 이번 재개발 사업이 완전히 백지화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강행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요. 믿어도 될까요? 제가 보장해드리죠. 그리고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공무원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돌아간 후 저는 홀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하루 종일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밤이 되자 동네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불안한 정적이 아니라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많이 보였어요.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었습니다. 정만식.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뒤돌아보니 떡볶이집 할머니였어요. 완전히 회복되신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다 나았어. 너 덕분에 말이야. 제가 뭘 했다고요? 모든 걸 다 했잖아. 우리를 지켜줬고 평화도 되찾아줬고.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네 지켜줄 거지? 네, 할머니. 제가 여기 있는 한 계속 지킬게요. 할머니와 헤어진 후 저는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이 동네의 일원이 된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나무 곤봉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꺼낼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한 달 전과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이 더 평온해졌고 어깨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정보기관 특수요원 정만식은 이제 정말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이 동네를 사랑하고 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국밥집 사장 정만식뿐이에요. 내일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국밥집 문을 열 겁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나설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다만 이번엔 정말로 마지막 방법으로만 말입니다. 침묵 속에서 지켜보는 것. 그것이 제가 택한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